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시간에 국방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아폰 통신 어플 기록을 특정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리 돌려 얘기하게 되면 여하튼 이종섭 장관이 쓰셨던 비아폰의 통신 기록은 현재 국방부 안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신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통신 기록을 포맷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 답할 수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종섭 장관의 그 비아폰 통신 기록, 지금 전화기 말고 서버에 있는 통신 기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맷하지 말라고 지시하심이 어떠하십니까? 향후 여러 가지 수사든 뭐 국정감사든 등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포맷하지 말 것을 지시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법규나 이런 걸 다 따져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 질문에 후보자님께서 그 아드님 유학과 관련해서 답을 하실 때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다니는 학비 비용이 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업료가 이제 16,000불, 10,000불 정도, 생활비가 한 12,000불 정도가 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집니다. 지금 국적이 미국적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비미국인을 전제로 하게 되면 약 3만 불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부 4년과 대학원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최소 비용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쌌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금만 합해도 그만큼입니다. 근데 실제 거기가 어바인이 매우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렌트비도 그렇고 그냥 음식, 물가도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산타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게 되면 그 아드님의 유학 비용을 누가 감당했는지 지금 후보자님 그 수입 외에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화 송금을 하셨다면 한국에서 송금 기록을 내시면 간단한데 송금 기록을 지금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개인 금융 정보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니 개인 금융이 아니라 후보자님 거죠. 지금 아드님은 받은 거고요. 네. 후보자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후보자님 그 사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17사단 관련해서 이영선 중년 제가 말씀드렸고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리러 가고 있는 중에 아마 오셨을 겁니다. 아,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공식적으로는 의전비서관실 소속이지만 실질적 업무가 과거 청와대의 이 부속실, 즉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주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분이 어떻게 현역 군인인데 어떻게 영부인 보좌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0월 진급 예정자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이 진급 대상자 맞습니까? 대령 진급 대상자? 이미 적기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났습니까? 그러시면 불법 파견 여부 문제하고 지금 네, 의원님 간단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영선 중령과 관련된 것은 이 부속실에 배치됐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전비서관 맞습니다.
의전 비서관실의 군행사 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이영선 중령에 관련해 가지고 그 파견 명령 없이 와서 근무했다는 거는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그 잘못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하게 명령지까지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아, 명령은 다 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배려해 주신 박선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께 오전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대통령의 생존성 그리고 전쟁 지휘 능력, 대한민국 전쟁 지휘부가 더 위험해졌다 하는 것 인정 안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밀집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거주 공간 120m, 크게 530m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관사 있으시죠? 네. 그래 놓고 대통령 생존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려다 포기하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훈 의원님께서 풀럽기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청와대는 말이에요. 뒤에 수락산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돼가지고 풀럽기동 할 수가 없어요.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가지고 무방비 상태, 예? 황해남도에서 쏘면은 일산으로 해서 아무 걸림돌 없이 대통령의 업무 공간, 대통령의 거주 공간까지 적 미사일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더 갖다 놨다고 안보에 대통령 생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에서의 독도 조형물 철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쟁 기념관 내 독도 전시물을 관장이 임의적으로 철거했느냐라고 물었고 위원회를 통해서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선호 차관은 분명히 위원회를 열었고 기증자 동의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보시다시피 기증자 동의 과정 없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가운데. 그리고 이것은 철거입니다. 독도 조형물 철거. 그래서 지하 수장고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저기 가운데 박스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면으로 자기들끼리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장, 아카데미 부장, 부장급들이 모여서 서명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놓고 마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시니까 마치 외부와 함께 위원회를 연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위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정신교육, 사병 정신교육 자료집에 독도가 빠진 것이 잘못됐다고 국방부에서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토 중에 가장 막내인 독도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어떠한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잘못된 독도 조형을 특히 전쟁 기념관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예. 답변할 우리 있으시면 존경하는 답변해 박선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그 존경하는 김병조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다 둘러보시고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철거가 아니고 보수 정비를 위해서 수장고에 잠시 보관했고 이것이 보수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원위치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도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신 건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독도의 그 모형도가 크지는 않았어요? 사이즈 보니까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근데 왜 원래
화장실 앞에 뒀었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문제 화장실 앞에 둔 게 맞았는지, 지금 이 독도 모형도가 경락고에 들어가 있고 일시적으로 보관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 그게 독도의 모형도가 화장실 앞에 있었습니까? 최초 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거로 보여져요. 네. 앞으로 우리 군 시설에 관련돼서 독도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장관님 되신 이후에 혹시 외진 곳이라든지 볼성산업계 화장실 옆에 이런 데는 두지 않도록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아까 그 생존성 문제를 박선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청와대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또 생존성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지금 용산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가보고 그러면 지하로 EMP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존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혹시 북한이 지금 현재 뭐 미사일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그런데 곡사의 형태로 왔었을 때에 지금 청와대에 타격을 한다고 하면 직사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곡사로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생존성을 그 부분도 담보할 수 있나요? 네. 위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하고 지금 용산 청사하고 두 가지를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존성과 전쟁 지휘 능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생존성 문제를 비교해 보면요, 저는 청와대가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취약하냐?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미사일을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각 발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뒤에 산이 있더라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어력이 중요한 겁니다. 청와대 기존에 있는 거 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도 계셨지만 거기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굉장히 약합니다. 방어력이. 심지어는 거기 그 빵카가 전투지휘 시설이 지하 1층, 2층인데 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탄 맞아도 쓰러질 정도의 약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지금 뭐 말씀드리기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하 3, 4층에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거기에 핵 EMP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지휘를 할 수 있는 모든 구성요원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용산에 있으나 청와대에 있으나 미사일 위협이 똑같으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방어력이 더 강한 저는 용산을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 능력, 이 지휘 능력, 이런 어떤 방어시설과 EMP 방어시설까지 다 돼 있는, 거기서 지휘하는 게 안전하지,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도 없는 허름한 시설에 거기서 대통령께서 지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대면적으로 네. 이렇게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문 한 거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셔서 좀 오해가 있으신가도 조금 추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초점은 풀업기동과는 관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뒤가 북악산 아닙니까? 그게 몇 킬로 되는 높이가 아니죠. 근데 풀업기동은 보통 10킬로 이상에서 이루어져서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큰 대세 지장은 없고요. 제 초점은 지하 관통 능력이 향상된, 정확도가 높아진 미사일이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17사단 사건 관련해서 네. 장관 후보자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문재인 연대장이 적어도 2차례 정도 그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시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6일에 수도군단 감찰 헌병 합동조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1월 15일
후도군단 징계위에서 또 같은 본인이 미담 조작을 했다 인정했던 것을 알고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또 본인이 혈서를 썼다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보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진짜 우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이른바 이제 미담 조작을 지시하셨다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만 국군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50만 이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명예와 관련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다소 불편하실지만, 당시 제가 혈서를 사본을 입수를 해서 좀 파워포인트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믿을 신자를 쓴 걸로 나오는데, 이게 그 연대장이 쓴 혈서가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이 본인이 이렇게 직접 혈서를 써서 제출했다는 이제 증거물도 있다는 말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 초급 간부의 처우에 대한 그 개선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 당직 수당, 네. 이 사실은 초급 간부들의 사기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을 상징하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군수내부가 아무리 뭐라고 그러셔도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올해는 이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내년도죠. 내년도에서는 상상을 시키겠다고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유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당직 그 수당 문제는 정말 그 상징성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직비 인상 문제는 하여튼 신명을 다 바쳐서 좀 조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허영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에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또 한기호 의원님, 그리고 김병주 간사님도 예결위가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조국 의원님께 또 당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 또 요청을 하시면 좀 순서를 조금 배려를 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배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좀 조정을 할까 합니다. 혹시 허영 간사님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시잖아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방첩사는 작전을 하지 정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카운터 인텔리전스는 방첩이죠, 그죠? 네. 네, 방첩사령부는 정보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방첩사 사령부령에도 4조 3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정보 수집, 작성, 체계 업무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오류신 것 같아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방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 개념에서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방첩사령관은 이제 군수 내부에서 제외된다. 물론 국방부 국직부대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치면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제외되는 게 맞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군수 내부로 쭉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방첩사령부의 성격이나 역할들을 봤을 때
군수 내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후보자 신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에 정식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수권자 이임을 받아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행사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2022년 3월 14일 날 16시 57분에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네. 그죠? 이제 혼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이전 검토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죠? 네. 그때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인수의 TF의 부팀장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맞으시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명령이 났나요? 네. 명령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2년 3월 23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TF는 인수위 소속이 아닌 당선인 직속이라는 발언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인사명령이 났는지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면 그냥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게 이게 보면요.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결정이 돼요. 우리는 헌법이 존재하고 그 밑에 하위법이 존재해요. 법의 지배. 그죠? 국가 권력은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법 1분 더 드리세요? 아니 1분을 더 쓰시라고. 예. 막 급하다 보니까 헌법 82조 89조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22조 그다음에 형법 제123조 국유재산법 제3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국유재산법 제9조 이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를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고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4일 만에 들어와서 그냥 3월 말까지 방을 빼라고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하위법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존경하는 부성찬 의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3월 17일 날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제가 그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3월 말까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서욱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하고 그 다음날 통화하면서 조금 촉박한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으냐 그래서 4월 10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양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참에 우리 서욱 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서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 질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걸 왜 말씀을 하십니까? 박 의원님, 김병주 간사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만하시죠. 간사님, 김병주 간사님, 어떻게 전혀 지금 부승찬 의원님의 질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또 장관 간사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김 간사님 협조를 좀 해주세요. 또 후보자님은 그 당시에 또 협조받는 관계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적절한 대답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종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후 질의 시에 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못했는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사가 2017년 당시 기무사의 보안감사를 끝으로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국가보안업무 훈령이 개정이 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비밀요원 정보 등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정보사의 외부 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엄 문건을 빌미로 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바로 연계가 돼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로 명칭이 개칭이 되고 방첩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혹시 장관이 되시면은 군사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보안 업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경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소위 말해서 이틀막 경호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되겠죠.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안전과 다른 사람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경호는 불법적인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동의합니다. 경호를 위해서 입을 막는 행위 저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큰 소리로 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테러를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경호원의 시선도 저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경호에 관련된 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대로 행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1분 더 드리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예. 이 사진 아마 아실 겁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일에 대한 조치입니다.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전 정부에서도 동일한 매뉴얼대로 조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이틀막 또 틀막이라고 하는 개상한 용어를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호 환경이 매우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현직 정상들에 대한 암살, 공격 시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경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기시다 총리의 폭발물 암살 시도,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 경호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정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독도 방어 훈련 축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이 제 집 앞마당 들어들듯이 아주 빈번하게 배회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독도의 수호는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자주권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독도 방어 훈련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왜 독도 훈련을 상반기에 안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달, 12월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때문에 이제 뭐 아마 현 상황에서 방어 훈련의 그냥 맥을 좀 이어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해군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독도 방어 훈련은 가상국 도발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통상 우리 그래서 훈련을 하면은 가상국이건 적을 적시하건 간에 명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가상국이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군의 제가 초급 장교나 여타 고위급 장교들도 가상국의 훈련은 당연히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이런 지금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걸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훈련을 하자 일본에서는 그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면서 국방성인가요? 관방상이죠, 관방상.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 징집에 대한 반성. 1분 더 드리시죠.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어릴 때나 대학 다닐 때 우리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팰리스를 애님을 주로 이렇게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한 일본의 행태를 기억하고 계시죠. 예. 예. 우리 임금이 살던 집을 거처를 동물로 비교해서 동물원으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건 잊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우리 독도 방어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우리 군한테 해군들한테 주의를 시키시고 특히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육해 공군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임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배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우리 군은 독도를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지금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정 말씀을 올리고요. 또 비공개 훈련을 한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한 40여 회 했거든요. 40여 회 중에 3번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뭐. 예. 예. 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군인다운 군인이라고 안 보여져서 걱정입니다. 그 후보자는 조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금융정보 제공, 유학자금에 대한 밝히라 그랬더니
그 뭐 관련자의 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쩌고 길게 설명하시는데 대통령 고교 동문이면은 인사검증 미리 안 거칩니까? 인사검증 할 때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금융정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다 주는 거죠. 이미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사전 인사검증 안 받았어요? 이런 유학자금 출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내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정부가 후보자를 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합니까?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막 가는 겁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하십시오. 이따가 얘기하세요 그럼. 네. 자, 삼각지 국방부 별칭이죠. 이런 말 들립니다. 육참 총장이 46기인데 언제적 38기가 다 해명냐? 이런 조롱스럽게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그중에서 기가 찬 이 38기 사랑을 보겠습니다.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 공작국장이죠.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인데요. 이 사람은 부인 노무현 대통령 전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64 38기 출신으로서 다시 중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수방사파 64 38기 충암고 해서 새롭게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군내 사조직이 형성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국방장관이 되기에는 부적격한 거죠. 아까 그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니까 야당이 선동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당이 선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부당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걸 수사하겠다는 사람을 항명죄로 집어넣고 괴롭히고 있어요. 법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우기 하면서 항일 투쟁했던 분들을 모욕을 주고 불온 세력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파탄내고 있어요. 국민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야당이 선동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여차직하면은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만 하는데 계엄도 못해? 이런 사고 방식이면 되겠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아까 그 후보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후보자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죠? 사실 그대로 양심에 따라 진술하게 놓으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7사단 당시에 이상훈 연대장이 하도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젊은 그 작전과장, 인사과장, 작전장교, 소령 대위들을 불러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사반을 가지고 오라 해서 아까 보여주신 믿으신 혈서를 써서 이 후보자한테 가져갔더니 후보자가 고맙다라고 포옹까지 해준 거죠. 그런데 오히려 후보자가 상급부대인 수도군 단장, 저는 이름도 압니다. 거기 가서 후보자가 무릎을 꿇었어. 근데 이제 와서 뒤집어가지고 당시에 이 연대장이 본인 앞에 와서 혈서 쓰고 무릎 꿇었다 이렇게 거짓말한 분이 거짓말하는 분이 무슨 전 분을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뭐 더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육선 답변 중입니다. 의원이 어떻다라는 신상을 지금 꺼내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답변 중입니다. 답변 방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육선 의원까지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변함없이 실형을, 그것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사님까지 이건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여 명의 정인에 참석하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다 지금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금융 자료 제공 보내서 답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해외 유학 자금을 보내서 보낸 자료도 사전 유학 검사한테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직 안 냈다라는 걸 기자에게서 전혀 후보자님, 네, 이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으면요. 네, 뭐 그런 말씀 좀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조국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조국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법 절차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8기 관련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건 정상적인 인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에서 된 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교 의원님 오셨나요? 한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려보지 마세요. 간부 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훈련 급식비, 영내 급식 인가 인원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냐, 또 영내 급식비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예결위원회 가서도 지금 금방 질의하고 왔었는데, 장관 후보자님은 지금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간부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정식비나 그리고 특식비를 주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잔반 처리 비용을 18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지금 잔반으로 버리는지, 실제로 남아서 버리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비나 특식비를 이제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써서 초급 간부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간부 훈련 급식비 예산 편성을 보면 실제로 간부 훈련 일수와 참가 인원 그리고 영내 급식비 이걸 전부 계산했을 때도 부족한 양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면 기재부 장관에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늘려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으로 가시거든 밥 먹는 거 가지고 불평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이 쌓이다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투력이라는 게 무형 전력과 유형 전력의 합인데 무형 전력이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기는 상하 동력자 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급 주의하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갖게 하는 건 결국 전투력에 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1분 더 드릴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바쁘신데 정말 그 원내 주의하시고 전체적으로 일하시느라고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질의에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바쁜 분부터 이렇게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님께서도 간사하고 계신데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박찬대 의원님을 그 다음으로 질의하시는 거로 이렇게 조정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고요.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유족과 또 지금 이렇게 사과와 사죄에 송구한 마음을 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까? 유족에게 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당연히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최혜병 사건이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위로를 전합니까? 그 최혜병 사건을 왜곡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법적 판단이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왜곡이라고 선동이라고 마치 사법부의 판사인 망 여기서 판결을 내립니까? 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제가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와 관련 제가 질의한 300일 동안 시신을 방치해놓고 17일 동안 감금해서 죽여놓고 이것도 정치 선동이라고 하실 겁니까? 군의 대민 범죄 사건이 지난 5년간 몇 건인지 아십니까? 7,457건입니다. 기소율 32%. 군의 신뢰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서면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줄. 여기 박범계 의원도 계시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 질서의 개선점에 대해서 대법관에 물어봤을 때 무려 A4 용지 3장 분량의 소소한 부족한 점과 개선 방안을 후보자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국의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나라를 지키는 국방장관 후보자가 군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물음에 한 줄로 대답을 해요. 그 사망 사건에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까? 그거를 1분 더 드리십시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정치 선동이라고 죽음을 왜곡합니까? 인간으로서 또 그러한 자식을 둔 아비로서 마음이 그것밖에 안 쓰여집니까? 조금 더 유족을 위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마음을 쓰실 생각이 없습니까?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취소할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시는 마음이 계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이게 정쟁입니까? 지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계속 규명하는 과정이 정쟁입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병대 군인 현역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견우의 죽음을 이에 정쟁을 이용하느냐? 또 왜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제발 좀 끝내달라. 이게 지금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차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그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오히려 우리 유족분들이나 최혜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그냥 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팀이 곧 국가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누가 한 말인가요? 루이 14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영왕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던 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세계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이끌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실의 태행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군, 친위대 같은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여러 질문 받아보셨죠? 예, 오늘 보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및 37 부대 사령관과 같이 방첩 정보라인을 충안고 출신이 채운 데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 있기 때문에 군내 방첩 정보라인이 장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당초에는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이 개정 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끝나시고 답변 내가 지금 드릴까요? 예, 지금 주세요. 네.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에 지원되는 경찰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대들에게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근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네. 어떻게 요청할 수 있죠?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니다.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라든가 군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처음에는 좀 강하게 요구했죠.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문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부 반발에 의해서 완화된 표현을 썼는데 경호처장 주도로 군경과 업무를 조종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조를 좀만 더 주시죠.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법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정이 되든 아니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든.
이것도 역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인데요. 법은 협조의 요청인데 시행령은 조정으로 고친 것도 역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는지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결국은 경호처의 통제하에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호처장을 직접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업무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나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간에서는 대통령께서 신원식 장관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충암고 직속 라인을 완성해야만 안심이 된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불안한 건가요? 주권자인 국민이 불안한 것입니까? 예, 대답해 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상적인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긴 했습니다.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후보자와 같은 충암고 동문인데 왜 이런 사실 무근의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 경호처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사실 무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 나왔습니까? 대통령과 이 말씀 나눠보셨어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이 지켜야 될 국가 그 자체라고 혹시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 국민 그 자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을 비롯한 시민들을 왜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는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첫 번째 간첩, 두 번째 종북 주사파, 세 번째 자유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총칭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이 안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1분 더 드리세요. 글쎄, 실제로 우리 국가에 그런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강제징용 역사 지워버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묵인하고, 홍범도 김자진 장군의 훈상 철거가 시도되고,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주권과 영토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이 힘드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후보자와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고 국민한테서 분명하게 자세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7분을 좀 더 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 3분씩 하는데 왜 더 드렸냐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님이 워낙 바쁘신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더 드려요? 예, 또 늦게나마 이렇게 국방에 오시기가 어려운데 와주셔서 질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뭐 군에 대해서야 뭐 전문성은 또 이 후보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장관이 되시면 이게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거는 또 이제 군의 경험이라든가 생활 뭐 이런 노하우와는 또 별개로 이 군의 수장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철학이 아주 중요하고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식 장관님 장관 후보자의 인식을 좀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산주의 경력은 상당히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정 못하고 친일 경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일도 마찬가지죠. 예.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육군 사관학교 내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거는 뭐 홍범도 장군이 당시 소련 공산당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후보자 생각도 그러신가요? 그 홍범도 장군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그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철거한 이유 자체가 예. 공산당 입당 경력 때문이라고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그 당시 공산당 활동이 1920년대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소련의 전신인 소비에트가 출범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대척점이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가 이렇게 서로 대척점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는 때고 지금처럼 뭐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뭐 이런 대척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의 대척점은 어디겠습니까? 일본하고 일본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닌이 이제 제국주의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을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그 공산당 입당 거기에 보면 입당 사유가 고려 독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의 흉상을 왜 처음에 국방부 장관 일때부터 쭉 보시면 다 광복군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출발인데 왜 이분의 흉상을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실제 대척점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조직책 이거는 왜 허용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우선 1분만 더 주십시오. 홍범도와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영웅으로서 충분히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산주의 전력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아닌데 의원님 말씀 정말 존중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그 당시에 그 홍범도 장군님께서 그 공산주의 소련이죠. 거기에 있었던 것은 레닌이죠. 네. 레닌에서부터 스탈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해됐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결국은 그 김일성에게 사주해서 대한민국을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몽테스키우의 그 위로 쭉쭉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왜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게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두 분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분도 왜 허용되는 거예요? 일제 시대에 어떤 제가 그런 답변해 드릴게요. 활동은 예. 대부분 어떻게 이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향하지 않았냐. 예. 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전향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홍범도 장군은 어디로 전향해요? 전향할 때가 어떻게 없냐면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전향해야 돼요. 전향할 대상이 없어요. 이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네, 네, 황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취지 아시죠? 예, 존중합니다. 네. 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그 홍범도 장군 외에 나머지 다른 어떤 아니요.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고요. 홍범도 장군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은 그 당시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만주에서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왜 허용하냐? 경력이 있는데. 아, 그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전향을 해야 돼. 일본 제국주의 가서 저 전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차라리 전향 대상이 없어. 정말 만주불판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다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박정희 대통령도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제가 이거 지금 다시 해요 그러면. 네, 마무리. 저 황 의원님 이제 시간을 네.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요. 예.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시간 더 안 썼으니까 이번에 한 1, 2분 더 쓰겠습니다. 저기 제가 드린 거 위원장님 하나 드리시고 우리 후보자 갖다 드리세요. 아까 제가 질의 마칠 때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후보한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위반한 세력이다. 그게 맞죠?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시니까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성일종 위원장님이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이유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로 든 반국가 세력이 너무 광범한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가 잘못 대답했을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거기 23년부터 24년까지 8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제가 아까 그대로 읽어드린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4가지 정리한 대로 법적 규정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이종찬 등등 여러 사람에게 적용해도 야당이라든가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해도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한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후보자는 더 판단해야 되죠. 즉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 세력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자, 그것은 제가 질의한 이유는 군 통수권자이자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겁니다. 이제 본인의 판단력을 좀 묻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한국계 청년이 큰 소리를 한번 쳤는데 이민 추방 중단.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경호원들 그냥 놔두고 청년 연설 듣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거야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좀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강성희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격리시켰을 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강성희 의원의 손을 놓지 않는 악수를 놓지 않는 손이 문제였습니까? 카이스트 졸업생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문제였으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경호 원칙이 목소리 봉쇄였습니까? 접촉 봉쇄였습니까? 둘 다 행사를 이렇게 아니 네. 이 경호 원칙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네. 공개를 못 하잖아요. 네. 둘 다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와 저 신체 접촉은 다른 거죠. 하나는 목소리만 있었어요. 하나는 목소리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입까지 막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경호 원칙이 신체 접촉은 신체 접촉을 격리하면 되는 것일 텐데 목소리 봉쇄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답하세요. 목소리 봉쇄예요. 신체 접촉 봉쇄예요. 이 모든 것이 아니 그거 말고 둘 중에 뭐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예요? 이 둘 다 행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호가 행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입을 막아야 되죠? 알았어요. 그건 후보자의 경호 철학에 딱 맞았나 보죠? 아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빠른 상황 조치를 독려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입틀막이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으로서 계엄을 불사할 수 있는 어떤 태도에 맹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본다면 선진경호냐 차지철직경호냐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에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후보자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용산 이전을 추진하셨잖아요. 그죠? 네. 용산 이전 추진 저기 김민석 의원님, 요거 끝나고
추가 질의 더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드려서. 아니 원래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그러면 1번 좀 더 드리세요. 마칠게요. 자, 그 오물풍선에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도감청이 뚫린 게 후보자가 추진했던 용산으로 이전한 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경우 관점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아니,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 후보자. 네.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 네. 용산 경호에 실패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경호에 실패한 명백한 실패자를 장관으로 승진시키지 않아요. 말을 잘 듣거나 고등학교 선배니까 그랬겠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후보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물풍선, 무인기, 도감청 이 세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요. 도감청 문제는 이미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 하는 얘기는 날조된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이미 그 대통령실에서 밝혔고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물풍선 얘기는요. 오물풍선이 지금 날라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걸 처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합참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지금 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조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와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패 운운하시면서 하시는 것은요. 강도가 총칼을 들고 국민을 위협하고 찌르고 총을 쏘고 하는데 경찰이 막고 있는데 경찰을 강도를 가만 놔두고 경찰은 뭐라 그러는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인기가 뚫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무인기가 뭐가 뚫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항적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용산 대통령실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그 경로를 잘 이렇게 한 번만 보고 받아보시면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아니 박 의원님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원만하게 잘 왔는데요. 조금만 후보자의 박 의원님 지금 저희가 원만하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무엇을 원만하게 회의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인데 그러면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저기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하세요. 하시라고요.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계세요. 조용해지겠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나가는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지만은 9.19 합의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왜? 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이런 합의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19 군사합의가 애초부터
불리한 합의랐다 하는 거를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북한과 우리나라의 각각의 그 요구 사항은 뭐더랬습니까? 뭐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공중 지상 해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합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풀어가 설명하면 북한의 의도는 질적 우위 자산을 우리의 질적 우위 자산을 먹어버리고 정찰, 뭐 감시 활동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작전 능력을 제한시키는 게 목적 이런 서로의 각각의 요구 사항이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군사합의 당시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만 육상 및 공중에서 우리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있고 그때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감시 정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뭐 내가 누구 후보자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왜 생각해 보면 아주 국민을 속이는 기만 행위다. 본회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는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모름지기 군사합의라고 하면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는 상호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 체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은 다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져 있는데 북한은 4,000회에 걸쳐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손발을 다 묶고 눈을 가리고 저건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사안이고 이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 때문에 효력 정지를 지난 6월 달에 해서 정상적인 지금 대비 태세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짜 평화쇼라든지 이런 거 우리 국방이 후에 보면 북한에게 무장 해제당한 거나 나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 합의였다.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합의는 하지 마시라. 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주는 그런 국방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다음에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또 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좀 섭섭한 부분들을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를 죽였습니다. 후보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아마 좀 섭섭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몫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후보자의 석입니다. 육하원칙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 공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후보자님 또한 서운하시더라도 감정을 좀 죽여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로서 이런 말씀은 또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께서 그 말씀 들으셨을 때 또 아마
섭섭한 부분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존중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이든 야당 의원님이든 후보자님도 여러 청문 과정을 거쳐봤지만 개인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이 나름대로 사신 분입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오신 분이고 참 모범적인 분이시고 한데, 여러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셨죠 이 말씀하셨는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 발언이 뭐 그 부분에 과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박범계 의원님께 또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으면 아마 좀 더 격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데 또 그렇게 또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박범계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앞사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절한 감정 처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판단에 도움이 된다. 네, 김인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후보자님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냐라고 안 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참,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 이것이 무슨 선동이고 정쟁입니까? 전화한 사실이 있어서 허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문제 제기하면은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추미애 의원 질의에서도 육선 의원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내 17사단장 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굳이 또 하게 만들어요? 법적 책임은 없는지 몰라도 지 책임 없나요? 사단장으로서? 그럼 겸손해야지. 마치 추미애 의원님을 훈계하듯이 육선 의원을 하고 법무부 장관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법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지 책임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최혜병 사건 선동이다, 경쟁이다, 정쟁이다 하면은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돼서 이미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군 재판도 벌어지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줘서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투됐는데 무슨 침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이야? 왜 이렇게 위증을 합니까? 저 밑에서 검열단에서 분명히 비행금지 구역이 침투됐는데 그럼 사과해야지. 오히려 그때 문제 제기한 저보고 간첩이라고 몰고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실이 그 모양이에요? 문제 제기한 간첩이고. 또 도감청 한번 봅시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유출. 도감청 됐다고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
거기 보니까 대통령실 주장이 휴민트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이죠? 저는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찰서 조사 휴민트. 그럼 휴민트면 간첩인데 간첩 색출했어요? 또 예산을 그리고 나서 86억 예비비를 요구했어요. 기재부에서 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기재부 예산이 86억인데 저 밑에 보세요. 상반기 언론에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후 경호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경호처와 예비비 협의를 해왔다 이거예요.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왜 이거 보안 여기서 예비비 올라갈 때는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간첩에 뚫렸다는 거예요?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뚫히면 경호처장 책임 아닙니까? 그럼 무인기에 대해서 뚫렸고 도감청에 뚫리고 뭘 잘했다고 뭐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방장관 됐다고 했을 때 뚫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스쳐갔다고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 김병조 의원님 P7306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시행 금지 구역이 하늘의 울타리 아닙니까? P7306이 전부 다 경호처 책임입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 경호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호 실패인 거예요. 살살 하시지요, 김병주 의원님. 너무 부드럽게 하실 수 아니 안 됐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그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 의원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아이 저 간사님 우리가 이게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아니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되지 이거 답변해 보세요. 왜 신청한 겁니까? 지금 얘기하려니까 자꾸 자르지 않습니까? 예, 저 후보자님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무인기에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조 의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P7306 전체가 경호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방사에서 작전하는 겁니다. 왜? 경호처에는 대공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코아만 지키는 그 보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코아 지역만 경호처장이 통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P7306 북상에 잠깐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대통령 대통령실이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지. 그다음 두 번째. 자, 김병주 의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끝나셨고요. 후보자님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감청 의혹 문제도 이건 도감청이 아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감청 의혹이 아닌 걸 자꾸 도감청 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도감청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이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마무리 다 하셨나요? 네, 도감청 의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감청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휴민트 얘기는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이고요. 다음에 또 제재 보충 질의할 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마무리하셨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신 차리셨어요? 예. 아까는 잠시 내가 보기에는 정신줄 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허영 의원 질문에 최해병 유족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송치한
내용만 봐도 임성근이만 빠졌지 여단장을 포함해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 경찰에 수사 송치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못해요? 아니 유족에게 심심한 그 참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걸 못해요? 여단장까지 혐의 있음으로 송치됐는데 그걸 못해요? 아니 제가 국방부 무슨 후보자가?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장관이 될 분 아닙니까? 장관이 될 분이 아직 그 사람들 계급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본부의 재검토회에서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못해요. 지금 민간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지금 사과를 못합니까? 엄정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과를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사과를 할 사안이면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치된 그것만 제가 지금 가지고도 후보 장관을 되신다면 직속 부대인 조사본부에 후보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재검토에 의해서 당초에 2명만 혐의 있는 것으로 송치했다가 여단장을 포함해서 5명은 늘어났는데 그 점만 가지고도 사과하는 게 충분한 사유가 안 돼요? 그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사과 못할 맞다고. 겁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사과하는 건 사과할 얘기- 거리가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라 일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수사가 엄정히 지금까지 김용현 장관 후보자는 제가 오늘 질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질의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네. 과거에 감사원이 지적받은 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 예. 정신 좀 놓지 마세요. 아 예.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감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휘하에 어쩌면 직속부대가 될 국방부 조사본부가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 수사기관, 군 수사기관도 아니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후보자의 직속부대가 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회에서 5명 여단장을 포함해서 임성만 쏙 빼고 혐의 있다라고 경북경찰청에 송치한 그 건에 대해서 일말의 군의 책임이 없습니까? 민간 검찰에 송치한 게 군이 아니라 없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송치권도 경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최종 수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국군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군의 사명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헌법과 법률상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재임 기간 중에 하여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군의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후보자님, 북한이라는 체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도 보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고 독재를 가리기 위한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떼려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체제를 지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이 책,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였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의 1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볼세비키 혁명으로 창궐했던 사회주의는 이미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일당 체제는 독재 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 등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남미 국가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롤모델로 삼을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이러한 사상, 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띤 민주주의가 침투되지 않도록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집중 좀 하시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잘 새겼습니다.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자,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